최근 미국은 방탄조끼를 6.8mm 소총을 개발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이 미국이 이거 만든다는데 우리도 만들어 볼까? 하더니 미국보다 먼저 개발해버렸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수많은 학생들과 일본의 타카시 나카무라라는 학생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강의장,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 공대에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22살 사라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군사기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첨단 무기 시스템의 큰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항공우주공학을 배우게 된 것이죠. 저는 이번 학기에 동아시아 현대 군사 시스템 비교 분석이라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아주 특별한 강사님을 모실 예정이다 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별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강사의 프로필이 올라오자마자 저는 입을 틀어막고 내적인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번 특별 세미나의 주제는 바로 한국 방위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이었어요. 게다가 강사는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이셨죠. 제 담당 교수님은 전직 미 해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동아시아 군사 전략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이실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하지만 대외 활동은 절대 안 한다는 그 마이클 박사님을 모시고 올 정도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미국 국방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한 인물을 만나는 건 아무리 MIT 공대를 다니는 학생이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저희가 배우는 내용의 교재 중 하나는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이 집필하신 서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권위 있는 분을 만나게 된 것이니 다들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브라운 박사님은 이런 말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여기 동아시아의 현대 군사 시스템을 배우는 수업에서 한국 이야기를 특별히 다루다니. 한국이 뭐 그리 특별하다고 라고 생각한 학생이 있다면 손 드세요. 근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은 있어도 쉽게 손을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야 제가 한국에 호의적이라는 사실은 유명하니까 여기서 잘 못 말했다가는 성적에 지장이 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봐요. 하지만 제 강의를 듣는 동안 납득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동아시아의 현대 시스템을 논하는 자리에서 한국 이야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특강의 주제가 한국의 군사 시스템이라는 것이 공개됐을 때 실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황금 같은 방학을 써서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한국 얘기야? 그거 들어서 뭐 해? 라든지 한국 군사력 나쁘지 않겠지. 보통 전쟁 중인 국가들의 군사력은 평균 이상이긴 하잖아.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아? 등의 반응이었죠. 물론 저는 육군 예비역인 삼촌의 영향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었기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하지 않았지만 강의 자체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을 향한 팬심으로 세미나 자리에 앉은 게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 얘기를 하는 게 납득이 안 돼? 그럼 납득시켜줄게. 어디 한번 잘 봐봐. 라는 식으로 말하는 브라운 박사님의 눈빛을 보니 없었던 호기심도 생기더라고요. 강의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학생들을 봤는데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야, 네가 말했어? 내가 강의 별로라고 한 거? 라고 친구를 추궁하는 학생도 있었죠. 저는 강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브라운 박사님의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박사님의 말대로 동아시아 군사 시스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였어요. 이것도 좀 겸손하게 표현을 한 거고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전 세계가 집중해야 할 군사 시스템을 갖춘 나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고 인지도 있는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준비한 유럽 선진국들의 군사력 지표를 통해 현재 유럽 국가들의 탄약과 포탄, 총기 보유 현황을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였죠. 하지만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전쟁 중인 국가는 없으니까요. 브라운 박사님은 이런 제 생각을 간파하고 있는 듯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전쟁 중이지 않은 나라가 저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학생이 있다면 유감입니다. 현재 유럽 선진국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무기 수급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전쟁은 언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고 바로 옆에 있는 본인 나라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죠. 전쟁 중이지 않으니까 무기수가 좀 적어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평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정신이 확 맑아지더라고요. 동시에 브라운 박사님의 뿌리인 한국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미국인인 저는 은연중에 감히 미국에 대적할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하며 평화에 안주하고 있었고, 다른 국가 학생들은 요즘 같은 시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라고 생각하며 안보의 경각심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한국은 아니더라고요. 한국은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로서 언제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는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은 나라 전체가 활발한 군사부문을 가진 거대한 산업발전소가 되었습니다. 즉, 한 나라 안에서 무기를 설계하고 재료를 수급하고 생산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 유럽의 상황을 들려주셨어요. 다국적 군사연합 나토,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가장 초조해하는 건 이 나토군이에요. 말이 다목적군이지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총탄이 바닥날 거고, 나토군이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가라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나토가 손을 내민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은 나토 중에서도 폴란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유제프 피우스트스키 광장에서 열렸던 국군의 날 기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영상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날 폴란드군은 병력 2,500명과 전차, 자주포, 미사일 발사대, 방공 시스템 220여 대의 군용 차량을 동원했는데요. 그 중에서 폴란드가 주력 무기라고 내놓은 무기 중 3가지가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다연장 로켓 호마르 K였는데요. 이게 바로 한국에서 온 무기라고 하자 폴란드에서 온 학생이 손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호마르 K가 올해 첫 등장한 뒤로 찾아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건 폴란드의 무기입니다. 왜 저걸 한국산이라고 소개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다소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브라운 박사님은 아무렇지 않아 하셨어요. 학생, 호마르 K가 폴란드에 최적화된 무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호마르 K를 만든 건 한국의 방산업체이며 한국의 방산업체가 폴란드 정부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조된 것뿐이에요. 호마르 K는 한국 방산의 대표 주자인 천무의 폴란드 버전일 뿐입니다. 놀라웠죠. 심지어 이 호마르 K는 미국에서 많은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보다 앞서 소개되었고, 다른 그 어떤 무기보다 엄청난 호응을 불러일으켰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은 늦게 나오는 법이라고 미국의 하이마스가 호마르 K보다 더 나으니 뒤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폴란드는 가장 좋은 걸 제일 먼저 보여주는 문화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날 퍼레이드 이후 폴란드의 디펜스 24는 이번 퍼레이드는 한국 방산 전시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전어를 공개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서 수입한 무기의 수가 방대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산된 무기에 의존해왔던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수입하기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MIT 공대생이라면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천재들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도 브라운 박사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브라운 박사님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최전선에 가까이 있어 신속한 군사적 대응이 중요한 국가인데 현재 나토는 신속한 방어책을 제공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를 만드는데 한 세월이 걸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무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막 만든다고 품질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호마르 K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 생산한 무기들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길 일도 없죠. 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루빨리 무장해야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한국의 무기 제작 속도는 신의 영역 수준입니다. 전차 1000대, 천무 288대, 공격용 전투기 48대, 자주포 672문을 계약한 지 1년 반도 안 되어 이와 같은 퍼레이드를 완성시켰으니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장은 아니겠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브라운 박사님의 주장은 다소 과장되어 보일 수도 있었음에도 그 말에 반박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국제 정세를 읽는 눈은 아직 부족해도 기술적인 부분에는 전 세계 그 누구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잖아요. 전쟁 무기처럼 첨단 기술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을 다룬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숫자 하나만 틀려도 잘 굴러가던 바퀴가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도 있고 날개가 가동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아무 오류도 없이 빠른 속도로 만들어낸다?
저는 제가 몰랐던 한국의 기술력을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게다가 브라운 박사님의 마지막 말을 듣고는 과학자로서의 경외감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 한때 동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고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찢어질 정도로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점령당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전쟁이 나서 온 나라가 황폐해졌었죠. 하지만 그런 한국이 이젠 세계 군사력 5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을 총칼로 지배했던 일본은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저는 국적은 미국이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서 이 점을 매우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토록 빠른 기술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아니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도 다신 없을 기록이죠. 솔직히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브라운 박사님이 준비해 오신 자료들을 보고 나니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더군요.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라 재미가 없으실 듯해서 자세히 적지는 않았지만 브라운 박사님은 한국이 제작한 무기의 파괴력과 무기에 들어간 기술을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해 주셨었어요. 그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는 저희 입장에선 이런 기술을 완성시킨 한국인들이 마치 외계인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저와 같은 경외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손을 든 건 일본에서 온 타카시 나카무라라는 유학생이었습니다. MIT 학생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다른 학교 학생들의 청강이 꽤 자유로운 편인데 다른 학교에서 국제안보 전공을 하는 학생이더라고요. 타카시는 한국보다 일본의 군사력이 약하다는 부분에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역겨워서 못 들어주겠네요. 지금 강사님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편파적인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계십니다. 브라운 박사님은 타카시의 영어 발음을 듣고는 일본인이신가요? 라고 물으셨고 일본인이라고 대답하자 알만하다 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고 혹시 일본인에게 이런 공격을 여러 번 받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카시는 브라운 박사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 얘기를 하셨는데 군사력 지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본으로 합니다. 교수님도 알다시피 군인 수, 총탄이나 전차의 개수, 국방비처럼 1차원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죠. 핵이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군사기밀들은 전부 비밀로 한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보다 높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심도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국을 찬양하는 브라운 교수님도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한국에게 돈 한 푼 안 받았다고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군사력 지표가 모든 군사력을 두고 평가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니 타카시의 말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생각하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로비를 했다는 말을 들으니 그 신빙성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저를 비롯한 학생들은 타카시에게 항의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래? 지금 브라운 박사님을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박사님은 단 한 번도 편파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그딴 말이 나와? 여기에 있는 MIT 학생들, 그리고 하버드 학생들 모두 한국이 세계 5위를 차지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전문가도 아닌 너가 지금 뭐라고 떠들어대는 건데 너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야. 지금 이렇게 교수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무례하게 굴 거면 대체 여긴 왜 들어와서 청강하고 있는 건데 타카시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굉장히 당황한 듯한 모양새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설득해야겠다 생각했는지 주저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가벼운 입을 놀리더라고요. 아니야, 한국은 핵무기도 없어. 그건 여기 다 알고 있잖아. 북한과 비교하면 월등히 군사력이 높다고 하는데 북한이 핵 몇 개 쏘면 한국이 망하는 건 한순간이잖아. 왜 다들 이런 사실은 모르고 교수님의 저런 편파적이고 편향된 자료에만 집중하는 건데 대체 왜? 이 말을 하니 브라운 박사님의 얼굴이 무섭도록 차가워지더라고요. 학생들은 타카시의 말에 반박하려다가 브라운 박사님의 눈빛에 그만 기가 죽어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원래 순하던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섭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브라운 박사님은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타카시에게 물으셨어요. 타카시 학생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 전에 타카시 학생이 자국의 군사력과 국가 안보에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일본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일본이 한국보다 낫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죠? 날카로운 질문이었음에도 타카시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타카시는 의기양양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럴싸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근거는 무슨 타카시는 초등학생 수준의 발언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그래도 들어줄만 했는데 갈수록 유치해지고 수준 낮아지더라고요. 교수님은 일본은 군대가 없고 자위대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다른 나라 군인들과 무전으로 소통할 때 아주 당당하게 아미, 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이 군대를 가지지 못하고 방어 목적의 자위대만 유지하게 된 것은 일본이 전범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식하고 있다면 일본 자신들을 군대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당당하게 말하다니 얘가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발언에 가장 분노한 것은 독일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까지도 그때의 잘못을 청산하고 사죄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죠. 그런 교육을 받았던 독일 학생은 타카시에게 일침을 날렸어요. 자꾸 뭐라는 건데 일본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를 꾸리지 못한 거야. 전쟁 범죄를 잊은 행동이 무슨 자랑이라고 이걸 의기양양하게 말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나 타카시는 아무 타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비아냥대면서 독일 학생에게 관련 없는 독일은 빠져라 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식으로 무르게 굴면 세계 3차 대전의 피해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아?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공격이야. 공격. 와, 이 말을 듣는데 머리가 어질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정치라도 하게 된다면 일본이 어떤 짓을 저지르게 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타카시는 무엇 때문에 흥분했는지 몰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꾸만 짓거렸어요. 일본이 지금은 움츠려든 것 같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그 첫 번째 재물은 너네들이 말하는 나라 한국이 될 거야. 한국은 자꾸만 일본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일본은 단 한 번도 한국을 해방시켜준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교수님,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며 결코 일본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순간 타카시의 눈을 봤는데 어딘가 돌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으로 여행을 온 중국인이 종업원이 중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집단으로 구타한 사건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중국인들의 눈빛을 봤었는데 딱 그 눈빛이었습니다. 극도로 편향적인 애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본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모습이 소름 돋았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이유도 한국 방위산업의 성과를 비판하고 오로지 일본의 우수성을 주장하기 위함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브라운 박사님의 싸늘한 얼굴을 보면서 괜히 두려워졌어요. 군인 출신인 브라운 박사님이 타카시를 쥐어팰까봐 걱정됐거든요. 제 주변 남학생들은 브라운 박사님이 뛰어나가면 어떻게 말릴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말릴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게. 브라운 박사님의 체격은 타카시의 2배는 되었죠. 아무래도 체격이 작은 타카시가 아무리 젊은 피를 가졌다 해도 2배는 더 큰 박사님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싸늘한 표정으로 지그시 자신을 쳐다보니 타카시도 살짝 기가 눌린 것 같더라고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 못하고 저만 반복하며 입만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살짝 뒤로 주춤해 있는 게 브라운 박사님의 주먹에 처맞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러게 입 좀 잘 놀리지 라고 생각하며 브라운 박사님의 반응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운 박사님은 주먹을 날리지도 않으셨고 언성을 높이지도 않으셨고 그냥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브라운 박사님은 곧장 자신의 노트북을 여시더니 또 다른 자료를 꺼내셨어요. 그러면서 2021년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SLBM이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실험 영상이었어요. SLBM을 모르는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군의 잠수함에서 적군의 바닥까지 은밀하게 접근해 불시에 공격하는 이 무기는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하거든요. 이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전쟁의 판세를 뒤집을 정도라고 하니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엄청난 무기를 무려 1달 반 만에 만들었어요. 계획, 연구, 설계, 제작까지 1달 반이 걸린 거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제 귀에 어떻게 들렸냐면 지구는 동그랗지 않고 네모나타 정도로 들렸어요.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1달 반은 재료를 모으는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개발 과정에서 수십 번 실패하고 결국 포기한 국가도 한 2군데가 아니에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이걸 다룰 수 있는 인재들과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온전히 갖춰진 나라는 몇 없거든요. 다른 나라는 수년이 걸려도 만들지 못하는 것을 1달 반 만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게다가 한국은 실험에 성공한 지 2달 만에 한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 및 건조한 해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SLBM을 탑재했습니다. 이건 불과 2달 만에 SLBM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이걸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개발 시 탄두 중량 및 사거리를 제한하는 지침을 42년 만에 해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지침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미국보다 더 선진된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걸 1달 반 만에 해낸 사람들이 42년 동안 연구와 실험을 거듭했다면 뭔들 못했겠어요. 최근 미국은 방탄조끼도 뚫어버리는 6.8mm 소총을 개발 중에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한국이 6.8mm 소총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SMBM처럼 심혈을 기울인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미국이 이런 거 한다는데 꽤 쓸만한 것 같네?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며 가볍게 만들어버린 거죠. 와,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타카시의 헛소리는 금세 잊고 한국의 기술력에 닭살만 온몸에 돋고 있었습니다. 타카시의 존재가 다시 들어온 건 내가 말해줄 수 있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 정도입니다. 이번엔 타카시 학생이 일본의 기술력에 대해 말해보세요. 핵무기도 없는 한국은 한입거리라는 식으로 말했죠? 타카시 학생, 한국이 핵무기를 못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브라운 박사님의 말을 들은 이후였어요. 타카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이때 제가 타카시 대신 대답했었어요. 브라운 교수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지로 인해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재가 풀리면 한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인 입장에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 미국도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을 때 타카시는 서둘러 가방을 싸 도망가 버렸어요. 저렇게 찌질한 뒷모습으로 도망갈 거면서 대체 왜 그런 되도 않는 주장을 한 건지 급하게 나가느라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꼴을 보니 통쾌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브라운 박사님은 군사력은 나와 내 가족, 조국을 지키는 최소한의 지침입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안보의식이기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인 신봉이 아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셨어요. 방금 도망친 누군가가 생각나는 마무리 멘트였죠. 저는 세미나를 마치자마자 학교 근처에 살고 계시는 저희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삼촌이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예비역 대령이시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더라고요. 저는 삼촌에게 오늘 들었던 놀라운 일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미국에게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주의할 만한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실제로 미국 전역에 한국의 바람이 온 동네 구석구석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했어요. 국제적 위상을 넘어 문화 콘텐츠, 영화, 케이팝, 코리아 푸드, 패션, 뷰티 등등 한국이 미국 천지에 널려 있으니까요. 삼촌은 예비역이시지만 여전히 미국의 고위군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고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의 자문위원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분에게 한국은 경계할 만한 대상이다라는 말을 들으니 등골이 다 서늘해지더라고요. 한국인과 다름없는 브라운 박사님의 입으로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가 느껴졌죠. 왜 한국이 경계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외삼촌은 너도 참 과학자라서 그런지 근거와 증명을 좋아하는구나. 이번에 한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나보다 네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떠니?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드라마틱한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미 한국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브라운 박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솔직히 더 놀랄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제 생각보다 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첫 시험 비행 후 6개월 만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음속을 뚫을 정도의 속도를 이겨낼 정도의 기체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란다. 그리고 2달 뒤엔 그 어렵다는 야간 비행에 성공했고 1달 뒤에는 미사일 발사까지 성공했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낸 건 한국이 처음이고 앞으로도 한국 같은 나라는 없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음속을 뚫는 전투기를 무려 1년 만에 양산화시키다니. 최근 뉴스를 통해 북한이 나무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까 타카시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북한이 핵 몇 발 쏘면 한국이 망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그것도 핵 버튼을 눌러야 가능한 거지. 그 전에 북한은 한순간에 초토화될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랄만한 일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삼촌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삼촌은 초음속 전투기 비행 영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전투기를 보면 뒤에 따라다니는 전투기들이 보이지? 네, 보여요. 이건 무인 전투기란다. 네? 저는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인 전투기라고? 그러니까 전투기 한 대를 날려보내면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전투기 여러 대가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니 좀 더 위험한 지역을 과감하게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은 천조나 되는 예산을 국방비로 사용하는데 그런 미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만드는 걸 한국이 척척 해내는 거잖아요. 만약 미국이 한국에게 건 규제를 다 풀어버린다면 솔직히 말해 죄송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건 이젠 미국이 아니라 한국인 것 같아요. 이건 삼촌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한국을 약소국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해라. 한국은 동맹국이면서도 견제해야 할 대상이야. 한국이 북한과 통일되는 순간 세계를 쥐고 흔드는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단다. 특별 세미나가 있었던 이날은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마냥 널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죠. 항상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미국은 변하지 않는 세계의 패권 국가인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거든요. 이날을 기점으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면밀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한국은 무기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가장 많이, 잘, 활발하게 사용하고 수출하는 나라더라고요. 이것도 일본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다시 사연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에밀리 브리엔이라고 해요. 저는 백인이자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에 사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유럽은 세계를 선도하는 곳이고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문화, 예술, 그리고 패션의 중심지잖아요. 그를 증명하듯 파리에서는 매년 세계 4대 패션쇼가 열리고 우리 프랑스가 만들어내는 명품들은 전 세계인들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인기가 많죠. 게다가 프랑스는 EU를 이끄는 리더이기도 하고 우리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 프랑스가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나라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된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는 세계 최강국 중 하나이고 파리는 그 중심에 있는 도시니까요. 저는 이번 올림픽이 세계에 우리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경기 운영에서 문제가 생겼음은 물론 선수들이 더위에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놓친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이 우리의 구세주로 나섰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휴대폰을 선수들에게 지원해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셀피를 찍어 실시간으로 가족이나 팬들과 기쁨을 나누는 모습은 정말 너무 멋졌죠. 또 선수들이 더운 날씨에 지쳐가고 있을 때 한국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처해서 자국 선수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들이나 이번에 파리에 놀러 온 한국인들이 정말 다들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전 세계에서 프랑스 사람이 제일 세련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도 정말 멋지고 예뻐서 놀랐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매력과 스타일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왜 여태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들의 문화, 기술, 그리고 외모까지 정말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예쁜 피부와 아름다운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깨끗한 피부와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얼굴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들의 피부는 마치 도자기처럼 맑고 매끄러워서 저도 모르게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지?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고 저는 한국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그토록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한국인이 없었죠. 그런데 한국과 아주 근접한 나라였던 중국인 친구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인 친구에게 묻고자 했었고 이 일로 인해 저는 정말 끔찍한 경험들을 해야만 했답니다. 이 중국인 친구 때문에 저는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려갔던 병원이 바로 프랑스에서 한국인 분들이 운영하던 병원이었어요. 한국인 분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지금 프랑스 전역에 있는 어떤 병원보다 진료가 빨랐고 한국인 의사분들도 엄청나게 친절하셨었거든요. 한국 때문에 사실 프랑스는 지금 난리입니다. 파리올림픽이 폐막한 지도 제법 지났는데 아직도 한국인들이 남기고 간 한국의 향기 때문에 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줬던 한국의 영향력은 정말 프랑스에서 엄청난 이슈였는데 올림픽이 폐막한 이후에도 한국 문화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아서 한국 음식점과 한국 제품들을 파는 가게들이 엄청나게 대박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을 직접 가겠다고 여행을 준비하는 주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 한국이 얼마나 올림픽 때 영향력이 컸는지를 지금 상황이 대변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저는 그래서 그 중국인 친구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잠시 회상해보면 참 어이가 없기도 한데요. 중국인 친구였던 메이린을 만나 저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게 사건의 발단이었죠. 제가 한국인들의 아름다움과 깨끗한 피부의 비결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어보자 메이리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에밀리,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넌 속고 있는 거야. 한국은 외모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나라지만 기술력은 형편없어. 그래서 한국은 중국산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를 베껴서 짝퉁을 만들고 있어. 한국의 많은 브랜드들이 중국 제품들을 아주 조금만 변형한 다음에 마치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시장에 내놓고 있어. 그런데 그 원조는 대부분 중국에서 온 거야. 저는 메이린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선뜻 믿기지는 않았죠. 한국의 화장품과 뷰티 제품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들이 모두 중국산 제품을 베껴서 만든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제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자 메이린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일 내가 내 말이 맞다는 증거를 보여줄게. 그걸 보면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요즘 이런 중국인들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사연 읽다 보면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메이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다음 날 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모든 의문은 그때 다 풀릴 테니까요. 그때 제가 메이린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한 친구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경고했어요. 에밀리, 메이린이랑 방금 한국 관련 얘기한 거지? 그런데 제 말을 너무 믿지는 마. 그러면서 최근 중국인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이 친구의 아빠는 경찰이었는데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다가 잡히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했죠. 친구의 말을 들은 뒤 저는 한층 더 복잡한 기분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대망의 다음 날이 되었죠. 메이리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화장품 몇 개를 꺼내놓더군요. 메이리는 그것들이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명한 화장품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화장품의 뒷면에 확인한 순간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Made in China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메이린이 한 말이 사실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당황한 저를 보며 메이린은 이렇게 말했어요. 봐봐. 내 말이 맞지? 한국의 많은 화장품들은 사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야. 디자인이나 포장만 조금 다르게 해서 한국 제품으로 팔고 있는 거지. 저는 눈앞에 화장품들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한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쳐온 것이라니 한국에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 무너져 내리며 저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죠. 이제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눈앞에 이 사실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머리가 다 아파올 지경이었어요. 그때 메이리는 한층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에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중국의 모든 걸 따라하고 심지어 중국의 짝퉁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옛날부터 중국은 좋은 마음으로 덜 떨어진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전파해줬어. 그런데 한국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의 뒤통수를 치고 있지. 항상 중국의 문화를 자기 것처럼 꾸미고 심지어 우리 것을 빼앗아가려 해. 한푸, 파오차이, 거기에 백두산까지. 원래 이 모든 게 다 중국의 것인데
한국은 그걸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한푸는 중국 전통 의상이고 파오차이도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건데 한국은 그걸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잖아. 심지어 백두산도 원래 중국 영토의 일부였는데 한국은 그걸 자기네 산이라고 하면서 세계에 알리려 하고 있어. 메이린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열정적으로 한국을 비난했어요. 메이린이 말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메이린의 표정은 더 없이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건 절대로 거짓일 수 없었죠. 그 순간 저는 메이린의 말을 믿게 되었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걸 보면 어쩌면 그동안 제가 몰랐던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이야기가 정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메이린의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인들이 정말 억울하고 분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아니 그걸 왜 믿냐고요. 한국 제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붙어 있는 걸 보고 그걸 중국에서 만든 걸 한국인들이 자기네 제품이라고 하는 거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대체 왜 믿어요? 와 진짜 답답하네요. 계속할게요. 메이린, 그동안 한국 때문에 정말 힘들었겠다. 중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좋은 의도로 한국을 도와줬는데 그런 대우밖에 받지 못했다니. 짝퉁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문화를 빼앗아 가려는 행동이 얼마나 불쾌할지 충분히 이해해. 저는 메이린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메이린은 제가 그렇게 말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미소 지으며 이제라도 한국의 실체를 알았으니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순하고 착한 메이린을 보면서 그녀와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메이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더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죠. 메이리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었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우정도 깊어져 갔죠. 순하고 착하기는 개뿔. 와, 답답해.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은 남아 있었어요. 메이린과 친해지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 하나가 떠나지 않았거든요. 분명 올림픽 기간에 제가 본 한국인들은 모두 피부가 깨끗하고 머릿결도 윤기 있게 빛났는데 메이린의 피부와 머릿결은 그렇지 않았어요. 메이린은 피부에 여드름이 잔뜩 나 있었고 머릿결도 부스스했거든요. 그녀와 친하게 지내면서도 문득 이런 점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메이린을 믿기로 했답니다. 친구로서 그녀의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메이린과의 우정을 이어갔죠.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걸 깊이 파헤치기보다는 메이린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으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 화장품과 샴푸가 다 떨어져 새로 사야 할 때가 되었답니다. 저는 아무 고민 없이 메이린에게 달려갔죠. 그리고는 어떤 제품을 사면 좋을지 메이린에게 추천해달라고 했답니다. 메이린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더니 전문가처럼 제게 몇 가지 화장품을 추천해 주었어요. 이 제품들은 지금 중국에서 엄청 인기 있는 것들이야. 가격도 좋고 품질도 좋아서 너한테 진짜 딱이야. 메이린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고 저는 그녀의 말에 따르기로 했죠. 이제 문제는 이 제품들을 어디서 사냐는 것이었는데 메이린이 중국 쇼핑몰들을 추천하더군요. 에밀리, 너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써봤어? 안 써봤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이용해봐. 그 중국 쇼핑몰들은 가격도 합리적이고 배송도 빠른 편이거든. 저는 메이린의 말을 듣고 곧바로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 쇼핑몰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구매하던 화장품과 샴푸들도 이 중국 쇼핑몰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었어요. 같은 제품인데도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게다가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면 비싼 선물을 공짜로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는데 이렇게 고가의 제품이 공짜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결국 저는 이 쇼핑몰이 사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메이린이 깔깔 웃으며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에밀리, 중국은 대국이잖아. 중국인들은 손님들에게 후하게 대접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게다가 이 쇼핑몰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니까 걱정 말고 주문해. 메이린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 그제서야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결국 저는 메이린이 추천해준 제품들을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각각 주문했죠. 그날 이후 저는 기대에 부풀어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메이린이 추천해준 화장품들이니 얼마나 좋을까?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용해봐야지. 새로운 화장품들이 제 피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택배가 오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며 배송 상태를 확인했지만 상태는 여전히 출발에 머물러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조바심이 생겼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중국에서 프랑스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 멀리서 오는 택배니까 좀 늦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배송 상태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속으로 아마 운송 중에 문제가 생긴 거겠지.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혼자 속으로 조바심을 내며 택배를 기다리던 어느 날, 드디어 테무에서 주문했던 화장품이 도착했어요. 그 순간 얼마나 기쁘던지,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걱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곧바로 포장을 뜯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메이린이 추천해준 그 화장품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죠. 그런데 상자를 열고 그 안에 담긴 화장품들을 확인한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선 브랜드 로고의 크기가 인터넷에서 본 것과 다른 것 같았고 포장지의 재질도 지나치게 얇고 싸구려 같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살펴볼수록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죠. 아무래도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어서 다음 날 학교에 가자마자 저는 메이린을 찾아가 이 화장품에 대해 따져 물었어요. 메이린, 나 어제 테무에서 화장품 택배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 화장품들 뭔가 이상해. 로고 크기도 다르고 포장지 재질도 너무 싸구려 같아 보여. 이게 정말 정품 맞아? 그러자 메이린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렇게 답하더군요. 테무에서 파는 화장품은 백화점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제품이니까 걱정하지 마. 정품이긴 한데 공장에서 만들 때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라서 싸게 파는 거지. 기능이나 성분은 전혀 문제 없으니까 안심하고 써도 돼. 메이린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자 그제서야 저는 안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니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와 바로 그 화장품을 사용해 보았답니다. 세수를 한 뒤 얼굴에 꼼꼼하게 화장품들을 발랐죠. 거울을 보면서 저는 피부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 일이 어떤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얼굴에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죠. 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한 첫날이니 피부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벼운 반응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움은 점점 심해졌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더니 결국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가려움과 통증에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거울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마주한 광경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답니다. 제 얼굴은 붉게 부어오르고 곳곳에 울퉁불퉁한 발진이 돋아난 것이 마치 거대한 딸기 같아 보였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메이린을 믿고 사용했던 화장품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가슴속에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게 저는 절망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제 피부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붓기가 더 심해진 것 같았고 발진들은 더 선명하게 올라와 있었죠. 처음에 저는 결석을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이 얼굴을 해서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메이린을 만나러 학교에 가야만 했어요. 제 피부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었고 솔직히 말해 이 상황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지다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당장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메일인 뿐이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스카프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모자를 푹 눌러쓰고 학교로 향했어요. 교실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죠. 제 목적은 오직 하나, 메이린을 찾아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메이린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힌 채 저는 곧바로 메이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팔을 잇는 힘껏 붙잡고 그대로 교실 밖으로 끌어냈죠. 당황한 메이린은 대체 왜 이러냐고 물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카프를 조금 내려 붉게 부어오른 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메이린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그러더니 메이린은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추천한 화장품을 쓰고 이렇게 됐다고 따지러 온 거야?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인가? 네, 내 피부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고 말했듯이 내가 추천한 중국 화장품에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한 트집 잡을 생각하지 마. 메이린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명 저는 메이린의 말을 믿고 그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친구의 얼굴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도 그녀는 전혀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굴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그녀의 태도에 저는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메이린은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하며 이 상황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그 화장품이 내 피부에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더 이상 이 일로 날 귀찮게 하지 말아줘. 그 순간 저는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뇌가 정지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 제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에 대해 메이린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죠. 저는 더 이상 메이린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고작 저런 애 때문에 울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혼자 복도를 걷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제게 다가왔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걸어오는 그 친구는 예전에 메이린을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었던 바로 그 친구였죠. 그 친구는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설마 메이린이 추천한 중국 화장품을 쓴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메이린이 중국 화장품이 피부에 좋다고 하도 추천을 해서 믿고 썼는데 얼굴이 이 꼴이 됐어. 제 말을 들은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국산 화장품에는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많아. 피부에는 치명적인 중금속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성분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대.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도대체 메이린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위험한 화장품을 제게 추천해 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만약 메이린이 이런 위험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중국 화장품을 추천한 거라면 여태까지 제가 알아왔던 메이린의 모습은 전부 가식일 뿐이었다는 것인데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을 친구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제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친구는 우선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 피부를 치료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친구의 말에 저는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급히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잠시 후 제 얼굴 상태를 본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고 당장 의사 선생님을 만나봐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셨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빠르게 진료가 가능한가? 좀 놀랐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물어보니까 이 병원은 프랑스로 이민 온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모든 병원이 이렇게 빠르게 척척 진료받기 어렵거든요. 병원비도 비싸지만 모든 게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인이 운영한다는 병원은 환자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한동안 경악한 상태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얼굴에 드러난 붉게 부어오른 피부와 울퉁불퉁한 발진을 살피면서 차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대체 얼굴에 무슨 짓을 했길래 피부가 이렇게 심하게 부어오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너무 창피해서 차마 중국산 화장품을 썼다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친구 추천으로 중국 화장품을 썼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그 한숨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죠.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겠어요. 다행히 조기 치료를 하면 피부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산 화장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요즘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다니며 피부를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워낙 상태가 심각해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과연 제 얼굴이 100%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붉고 민감해진 피부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 화장품 사용을 멈추니까 피부가 이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병원은 한국인 의사분들의 실력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루가 다르게 제 얼굴을 조금씩 개선되었고 한국인 의사분들이 제 피부에 맞는 한국산 화장품을 주셔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뷰티가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프랑스에서도 한국에 여행 가면 무조건 들르는 곳이 화장품 매장일 정도니까요. 제가 재미있는 것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주문했던 샴푸 있잖아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답니다. 요즘은 오히려 그 샴푸가 영원히 도착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답니다. 그 샴푸 안에 또 무슨 위험한 성분이 들어있을지 누가 아나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그 샴푸가 중국에 쭉 머무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제 피부와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일일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인 의사분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건데 한국 제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는 건 제조사가 중국이라 그렇지만 실제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은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더군요. 보통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거의 고위층 임원들, 팀장급 사람들은 한국인들이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직원들이 중국인들이래요. 인건비가 싸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고용해서 만든다더라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고용해서 뭔가를 하는 건 거의 없다고 해요. 한국인들은 기술력이나 일센스가 매우 좋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인건비가 높아서 중국은 한국인들을 못 부린다더군요. 오히려 한국인들이 값싼 중국의 인건비로 중국인들을 고용한다고 하니까요. 벌써 이것만 봐도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국가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메이리는 요즘 뻔뻔한 얼굴로 자신의 중국 친구들과 놀고 있답니다. 제 사건이 있은 뒤로 백인 친구들이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으니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얼굴에 철판을 두르기라도 한 것인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당하게 다니는 것이 꼴불견이기는 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같은 인간이 맞긴 한 것인가 싶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이 어쩌면 제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메일인이 근거도 없이 한국 욕을 할 때 저는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렸으니까요. 나중에 제대로 알고 보니까 한국은 중국을 따라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품격 있는 문화를 갖추고 있더군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대체 중국은 뭘 믿고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던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중국은 한국이 부럽고 셈이 나서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한국을 깎아내려야 할 만큼 말이죠. 한국이 점점 더 세계적인 무대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는 근거 없는 중국의 자부심은 뿌리부터 흔들렸을 것이고 그래서 그토록 한국을 깎아내리고 폄하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저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죠. 한국의 K-팝은 아시아 시장을 가볍게 제패한 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고 한국의 드라마는 언제나 OTT 시장의 탑10에 들며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한국의 휴대폰과 가전제품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트렌드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한국처럼 노력해서 성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들어낸 혁신과 창의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이를 모방하거나 그대로 베끼는 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한국이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면 중국에서는 그 형식을 그대로 모방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국의 휴대폰과 가전제품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 중국도 비슷한 디자인과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얌체처럼 따라 만들고 있죠. 노력도 없이 결실만 쏙 가져가려는 뻔뻔한 중국의 태도에 정말이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큰 경험을 했다고 지금은 그냥 생각합니다. 한국이 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고 파리 올림픽 때도 전 세계 참가국들의 사람들 마음을 흔들었는지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만간 한국에도 가볼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대단한 나라를 알게 되었는데 태어나 한국을 가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가서 한국을 경험하고 또 사연 보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사연 보면 진짜 화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런 차이를 모르는 해외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